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이런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이생 집망,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 현 정권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아파트값 폭등에는 이전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는 전세와 폭등하는 집값은 누구의 책임인지 오늘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1일 부동산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뉴스가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죠. 네, 대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 폭등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좀 요동치면서요, 정부 여당의 지지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팩트 체크가 이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내용은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그때 국회가 강남발 집값 폭등을 초래한 재건축 특혜 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전후 과정을 집중 취재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동산 3법이 지금 현재 아파트값 폭등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네.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그때 국회의원들의 재산 현황을 쭉 분석했는데요. 3개 법안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127명이었고요. 그중에 49명이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인데요.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 소유자인데 당시 22억 원 하던 게 지금은 현재 공시가 40억 원으로 상승해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연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네네. 지금 정부의 정책은 여러 곳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여튼 이런 방송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이제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원내대표가 한 공중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기들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책임을 나한테 돌린다.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년 사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3법 특혜로 23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네. 온라인에서 보니까 주호영 23억 그 해시태그 운동도 지금 있더라고요. 예, 이건 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인가요? 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파트값 요즘은 실거래가가 다 공개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쭉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이제 2014년 3월에 공개된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주 원내대표가 2013년 1월과 2014년 3월 사이에 서울 강남구의 음마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 반포 아파트를 19억 1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네. 그 규모는 140.33 제곱미터 규모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강남 3구에 속하는 아파트고요.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 재산 공개 때는 신고서에는 공시거래가가 27억 8,4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지 시세는 말씀드린 대로 45억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9억 1천만 원에 구입을 한 것도 이제 큰 돈인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아파트 한 채가 45억 원 정도라는 거네요. 네, 흔히 말하는 로또 당첨이 돼도 못 예. 사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구입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선 정확히 19억 1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네. 2013년 2월이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변동이 조금씩 있는데 매번 연중 최고가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2014년 10월에 24억 5,100만 원, 2015년에는 7월에 25억 9,700만 원, 2016년 10월에 30억 원 기록이 있었고요. 네. 19대 대선이 있었던 2017년 5월에는 32억 원에 매매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뀐 거죠. 19대 대선 직후를 보면은 2017년 8월에 35억 5천만 원, 그리고 2018년 8월에 역대 최고가인 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45억 원 기록 이후에는 매매와 가격 모두 소강 상태에 별로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에는 43억 9,900만 원 거래된 게 있었고요. 그러면 올해는 지난 6월 25일에 43억 원에 거래된 게 한 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록을 좀 살펴보면 네. 예전 그 정부 때도 집값은 꾸준하게 오르긴 했고 네. 지금 정부 출범한 이후에도 뭐 계속 오른 거네요. 네, 이 아파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결국 실거래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좀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13억 원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11억 원 정도가 오른 셈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주 원내대표가 얻은 차익 23억 원을 본다면 네, 뭐 시기적으로는 이전 정부랑 네. 현 정부 뭐 거의 반반씩 좀 네, 네. 기여가 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네, 네. 팩트 체크 판정은 어떻게 네, 됩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만 그냥 이 정부 들어서 1년 사이에 다 올랐다로 따지면 그건 아닌데 네. 이 맥락은 이제 계속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잘 안 돼서 올랐다는 내용이니까 뭐 결국 현 정부에 오른 것도 반이 있고 전 정부에 오른 것도 반이 있으니까 절반의 사실 정도로 판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이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산비탈에 설치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또 나왔네요. 네, 오늘도 기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예. 또 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났고 이거 결국 인재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선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는 이유가 이제 그 산림 나무가 많이 훼손되기 때문인데요. 네. 뭐 일정한 사실 경사 이상의 산비탈에서 나무를 베어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집안 약화가 되면은 당연히 산사태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가 베어진 게 전국에서 총 232만 7,495그루 이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네. 예, 꽤 많죠. 예. 그 때문에 올해 장마 기간에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서 옹벽이 붕괴되거나 또 주변 농가 또 농장에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 취약하다는 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따져보려면 그 시설의 증가만큼 산사태가 늘어난 건지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따져볼 것들이 발전시설 증감 추이, 산사태 발생 증감 추이, 연간 강수량 등을 이렇게 비교해봐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나무가 베어지긴 했고 네.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제 산사태 취약하다는 건 네. 맞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비교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우선 강수량을 좀 살펴봤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여 년간 강수량이 이렇게 쭉 늘어나거나 쭉 줄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진 않고요. 예. 뭐 거의 꾸준하게 뭐 2010년엔 1,444m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1,184mm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좀 꾸준한 편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산사태 증감 추이랑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증축 추세를 좀 비교를 해 보면 어떨까요? 네네.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예. 서로 두 개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 상관관계가 인정이 돼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증축되면 산사태가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좀 일단 발전 설비 신축을 좀 따져봤는데요. 2010년부터예요. 처음이 최근 이 정부에서 늘어난 게 네. 시작한 게 아니고 2010년에서 2018년까지를 보면 처음에 2010년 처음에 시작돼서 전국 임야 중에 1,030헥타르 면적의 설비가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18년까지 2011년부터 18년까지 8년 동안 21, 22, 44, 176, 522, 529, 1,435 그리고 2,443헥타르까지 계속 늘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지난해죠 2019년 1,024헥타르를 기록하고 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예. 올해는 현재 5월까지 112헥타르만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금 2018년도까지는 좀 꾸준하게 네. 늘었다가 네. 작년과 올해는 줄어든 거네요. 네네. 산사태 증감 추이는 어떤가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좀 줄었다가요. 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를 번갈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2011년 824헥타르로 급격히 늘었다가 이후 3년간 쭉 내려왔습니다.
급감을 했고 다시 2015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6년부터는 늘었다 매년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광 발전 시설 설비는 쭉 늘다가 작년 올해 줄은 거에 비해서 산사태 추이는 이렇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크게 네. 상향한 게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강수량이 늘고 태양 발전 설비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산사태가 줄어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이고요. 그때는 네. 4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태양광 설비가 이제 폭우가 있을 때 산사태 유발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뭐 산지 태양광 설비 증가가 산사태 증가의 이제 주범이다라고 이제 할 통계적인 근거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1, 2년 차에 그 설비가 쭉 급증한 건 사실인데요. 예. 그 2018년 후반기부터 이 산림 훼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 경사 각도를 25도까지 허용을 했다가 지금은 12도로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완만한 곳에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청도 줄었고 서가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규제를 좀 강화해서 증가 속도가 줄었다라는 네, 말씀해 그렇게 볼수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팩트체크 아이템은요. 반려동물 관련 사건이네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그 집에서 튀어나온 맹견이 산책하던 주인과 산책하던 작은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예. 예,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걸 목격한 분이 인터뷰하면서 그 동네 사시는 분인데 이 맹견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많이 일으켰다. 근데 견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견주에게 처벌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좀 화가 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예. 뭐 사실 요즘 반려동물 관련 사고 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려동물이 이제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뭐 가족 같고 네.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안정감이나 친밀감을 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네. 반려동물이 맹견한테 그럼 물려 죽어도 견주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건데 뭐 네. 관련 법안은 없는 건가요? 비슷한 그러니까 관련 법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예. 이 반려동물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이런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맹견이 일으키는 사고에 대해서 규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맹견은 도사견 그 견종인데요. 도사견, 아프리칸 피플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인데 섞인 네. 경우요. 예. 근데 동물보호법에는 이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뿐이죠 대상이. 그래서 맹견이 다른 개를 물어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거는 재산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강아지, 뭐 개가 네. 맹견한테 물릴 경우에는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네, 건가요? 그냥 재산으로 보는 거죠. 아. 훼손. 네. 그래서 민사만 가능한데요. 이 반려견의 죽음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법은 결국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제기하고 나서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없고요. 근데 그 왜 대형견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입마개를 네. 하지 않으면 그 자체도 뭔가 처벌되지 않나요? 그것도 벌금을 벌금에 물리고 이제 견주에 대해서. 네, 그치는 거군요. 예. 그럼 민사로만 가능한 건 이제 맹견이 다른 개를 물어 죽여도 이제 소유주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네. 건 뭐 사실이겠네요. 네, 사실입니다. 예, 처벌은 없습니다. 형사적인 예. 처벌은. 그럼 뭐 결국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고 이런 처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일도 많아질 상황이니까 좀 더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팩트 체크인데요. 모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발언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좀 고소를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 뭐 참았다. 그동안 뭐 좀 도에 지나친 것들은 고소하겠다 하면서 SNS에 이렇게 글을 쓰시고 있으신데요. 그 중에 이제 김상현이라는 국대 떡볶이라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김상현 대표는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확인이 안 된 그럼 저를 고소하겠다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글이 있어서 또 이렇게 보통은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자중하는 편인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도 더 비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지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저희 프랜차이즈 가입 매장 중에 한두 곳 빼고 다 날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말들 지금 확인은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그 해당 국대 떡볶이 매장이 50곳인데 네.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 직접 하셨어요? 점주들한테. 네. 예.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50곳 가운데 대부분은 상당수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좀 네, 네.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그래도 의미 있게 답을
정확히 받은 곳이 8곳이었는데요. 예. 나머지 분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답하기 좀 곤란하다 아니면 그냥 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답을 해주신 8곳은 어떻게 뭐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뭐 반응이라든지? 근데 뭐 샘플률로 보면 50군데 중에 8곳이니까 한 16%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 8곳 중에 지지한다고 밝힌 곳은 딱 한 곳뿐이었습니다. 아, 예. 예, 3곳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니까 중립이신 거죠. 그런데 나머지 4곳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정치할 거 아니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좀 덧붙였습니다. 예, 뭐 그 전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대표의 말 한마디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특히 그렇죠. 점주들한테도 네. 이제 큰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네네. 뭐 거기다가 프랜차이즈 8곳 중에 이제 4곳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 대부분 그 대표의 발언에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다고 네네.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뭐 전화 통화하면서 그렇게 듣겠습니다. 예.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뭐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 네, 전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건이 네. 있었으니까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뭐 실제로 이전에 한 치킨업체 대표가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요. 그 덕분에 가맹점 매출이 최대 40%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는 가수 승리가 그 대표이사를 맡았던 뭐 라면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예. 이 가맹점주들이 버닝썬 사태 이후에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표준 계약서라면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프랜차이즈 기업마다 계약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국대 떡볶이 가맹점에서 계약서를 보셨을 때 그 계약서 안에 임원의 요 행위로 인한 가맹사업자 손해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준 계약서라면 그 내용을 담고는 있는데 네. 뭐 계약서마다 업체별로 또 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네요. 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계약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셨나요? 네,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은 매주 평일 오후에 방송되는 굿머니 굿라이프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는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전문가가 청취자의 사연을 받아 직접 재무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유용하고도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연을 상담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도 조금씩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비슷한 유형의 사연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2주간 들으면서 주변 지인 권유로 가입했다가 들은 내용과 보장 내용이 다른 경우, 그리고 3인 가족의 사연을 다룬 경우가 각각 4건이 있었는데요. 2주 동안 총 10차례 방송을 들으면서 절반 가까이 비슷한 유형의 상담 사례를 들은 것입니다. 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의 모든 사연이 보험에 한정돼 있다 보니 종합보험, 실손의료비, 종신보험 등 비슷한 용어를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정보가 풍부해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연이 되풀이된다는 느낌마저 들다 보니 정보가 다양한가, 새로운 정보가 많은가 하는 점에도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 청취자들이 많은 사연을 보내더라도 보통은 이제 방송을 허락한 사연을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또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좀 다양하게 섭외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굿머니 굿라이프에서 섭외하는 전문가들은 요일별로 바뀌기는 하지만 한 회사의 사람들 그리고 플래너라 불리는 같은 직군의 전문가만 섭외해오고 있습니다. 네. 재무에 관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질문을 받는다면 사연도 다양해지고 청취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의 다양성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외 보험 등 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나요? 네, 보험 관련 용어를 매번 설명해주지 못하다 보니 보험이나 재무 설계가 낯선 청취자에겐 여전히 장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 정책 등이 바뀌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 등은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무해지 환급형 보험 등 언뜻 바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더라도 처음 듣는 청취자를 위해 짧게라도 풀어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과 관련된 용어는 간단하게라도 짚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보험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해주시죠.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경제 코너에서는 가끔 보험 외에 경제 정보를 다룰 때가 있는데요. 이번 모니터링에서 눈에 띈 것은 통화량에 대해 설명한 지난 28일 방송입니다. 재무설계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이날 방송에서는 통화량의 개념, 협의통화와 광의통화는 뭔지, 또 신용 창조 과정 등 관련 용어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진행자가 언급했듯 기사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 알면 좋은 정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굿모닝 굿 라이프에서 소개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청취자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어와 관련해 재무설계 관련 이슈는 무엇인지, 또 통화량이라는 개념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줬더라면 굿모닝 굿라이프의 기획 의도에 부합한 정보를 추가해 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 해주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주원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제의 영상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요즘 유튜브에서는 뒷광고 논란으로 인한 유튜버들의 사죄 영상들을 최근 많이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뒷광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뒷광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뒷광고란 건 이제 뭐 원래 있는 정식 용어는 아니고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유튜버들이 콘텐츠에서 이 광고라고 표현하지 않은 네. 경우, 그리고 생방송을 통해서는 뭐 고지를 했지만 유튜브 영상에서는 또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광고임을 고지했으나 영상 내 자막이나 유튜브에 유료 광고 포함이란 기능이 아닌 댓글이나 더보기에 이제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런 걸 표현했을 경우 이제 뒷광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내돈내산이라고 하는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고 홍보를 막 했는데 네네. 알고 봤더니 그 영상이 뭐 돈을 받고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뭐 나오는 것들. 네. 그래서 뭐 시청자들은 이제 크리에이터가 정말로 추천하거나 자기가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된 리뷰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봤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좀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뒷광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의 그렇죠.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를 이제 뒷광고라고 말한다는 건데 네. 이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의혹들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다비치 강민경 씨와 그다음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가 내돈내산 콘텐츠로 나오면서 사실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요. 예. 실제로는 이제 돈을 협찬을 받았던 이런 것들, 그리고 유튜버 애주가 PD의 그 참 PD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 이제 유튜버들이 돈을 받고 리뷰하면서도 자신이 산 것처럼 거짓말하는 PPN 꼼수가 많다라고 폭로를 하고 유튜브를 저격을 하면서 이제 사죄 영상 올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파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분들 말고 또 뒷광고로 논란이 됐던 유튜버들은 누가 있습니까?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알려진 유튜버들만 100여 명 정도 예. 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뭐 자진해서 사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실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 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보면 더보기나 이런 정보의 댓글로 광고라고 얘기는 한 적은 있으나 여기 지금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하지 않아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공정에서 9월 1일부터는 무조건 5분 단위로 유료 광고라고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하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500만, 뭐 400만, 100만 구독자 이상 되는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일이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 뭐 이제 최근에 뭐 임다라든지 아니면 양팡 같은 채널 같은 경우 아예 채널을 삭제하는 경우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그렇다면 만약에 광고인 거를 이제 콘텐츠에 직접 언급을 하거나 자막으로 표시를 하는 건 혹시 괜찮나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유료 광고 포함이라 유튜브인이 기능을 켜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근데 뭐 그렇게 표현했을 경우는 사실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예 자기가 컨텐츠가 광고나 이런 것들 전혀 개입되지 않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던 컨텐츠들이 밝혀지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이제 광고라고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광고 콘텐츠를 만드는 게 뭐 아무래도 조회수 때문일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광고라고 하면 뭐 우리 자기가 후원하는 유튜버들이 광고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 해도 광고에 대한 그 컨텐츠에 대한 몰입이라든지 조회수가 자연스럽게 바이럴되지는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유튜버들도 있고 아니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돼서 이슈가 되는 유튜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뭐 광고라고 말했을 경우와 광고를 말하지 않았을 경우의 조회수 차이도 좀 있나요? 뭐 보통 한 몇십 프로에서 많게는 2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광고 효과라는 게 결국에는 그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주 입장으로는 뭐 100만 조회수가 나올 수 있는 영상을 광고를 포함했다고 해서 뭐 30만이나 50만이 나오면 뭐 상대적으로는 좀 뭐 이제 이건 효과가 좀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청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더 열심히 보고 있어서. 그렇군요. 뭐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결국 광고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기분이 들면서 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이런 뭐 뒷광고 논란이 있어도 하지만 유튜버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그 광고주를 제재하는 규정만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제 인플루언서를 사기죄로 적용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뭐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광고주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지만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까지는 법으로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 보증 등에 의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유료 광고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9월 1일부터는 협찬 광고를 받을 시 의무적으로 사실을 표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광고에 대한 표기를 할 때 협찬 광고 문구가 제목 앞쪽에 제품 후기 부분에 나올 때도 유료 광고 등의 문구를 노출해야 되고 방송 중 5분 단위로 유료 광고 자막을 반복적으로 표기하거나 구두로 알려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댓글로 남긴다든지 더보기에 보면 알고 봤더니 광고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독한 유튜버의 영상을 다 봤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뒷광고였다 하면 사실 실망스럽긴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뒷광고 콘텐츠는 좀 없어지기도 하고 하게 된다면 명확하게 노출하고 좀 표기해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유튜브라는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진 지 10년이 채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정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협회나 이런 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어떤 홍보 활동이라든지 규제도 좀 생겨야 되겠죠. 규제도 이미 이제 생긴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알려서 어떻게 보면 신뢰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기존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이런 PPL 알려지지 않은 PPL들이 워낙 많고 그거에 지쳐서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기가 더 몰입해서 보는 콘텐츠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 많은 그런 상실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알아볼 이야기는 21일에 컴백을 하는 방탄소년단 소식이네요. 저번에 그 싹쓸이 얘기를 할 때 방탄소년단 얘기를 했는데 벌써 방탄소년단 컴백이 다가왔습니다. 8월 20일 날 신곡 발표하고요.
원래 앨범 자체는 이제 원래 뭐 하반기에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싱글을 먼저 발표를 하는 거고 이제 약간 글로벌 시청자들과 아니면 리스너들을 위해서 네. 영어로 이제 곡으로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4월에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는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무산이 됐던 거죠. 네, 원래 이제 4월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 16회, 유럽 7회까지 아시아까지 돌면서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한 월드 투어를 기획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이벤트죠. 네.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BTS의 월드 투어는 전면 수정이 됐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더 대박을 냈습니다. 뭐냐면 앨범이나 음원 그리고 온라인 공연 등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역대 최고의 수준을 수익을 냈다고 하고요. 13일 빅히트 레이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IR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이 3천억 가까이 되는 2,940억, 그 영업이익이 49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시혁 대표는 빅히트가 추구하는 콘텐츠와 팬이라는 본질에 집중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빅히트 생태계를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방탄소년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세븐틴이라든지 뉴이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여자아이들, 그다음에 뭐 다양한 TXT도 있고요. 빅히트가 이제 관리하는 슈퍼스타들은 다 연결해가지고 예. 앞으로 이제 사업에 이제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낯설다고 얘기하셨던 네. 방탄소년단 고유의 캐릭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타이니탄이라고 하는. 타이니탄. 네, 그러니까 작은 방탄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거 보고 네. 직접 찾아봤어요. 또 이렇게 네네. 캐릭터 상품인 것 같던데요. 캐릭터 상품이고 이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이미 클립으로 유튜브로 공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방탄소년이 이제 잠깐 뭐 군대를 간다든지 없더라도 이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10월에 베타 버전이 살짝 이렇게 공개된 적은 있었는데요. 재산사업권 IP를 하는 독립된 빅히트 IP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네. 캐릭터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교육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캐릭터를 책도 나오고, 통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귀여운 캐릭터 소식뿐만 아니라 10월 방탄소년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시에 또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앨범과 뭐 굿즈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캐릭터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또 팬들을 찾아갈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8월 15일 토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브라이언 아담스의 헤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